미국에서 일본 스가 총리의 새로운 내각 개각을 보고 낸 자료가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은 처음이 아니고 미국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나름의 반전도 있다고 하는데, 아베 총리 뒤를 잇고 야심차게 등장한 스가 총리의 현재 일본 내각 구성 상태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또한 내각에 대해서 미국의 평가는 예상과 다른 전혀 뜻밖의 반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반전에는 한국이 질색하는 일도 있다고 하니 여러가지 양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가 관방의 내각은 알려진 대로 아베 시즌2라고 할 만큼 아베 관련 인사가 대거 포진됐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아베가 스가 관방을 밀어주기로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스가 총리의 총리 내정은 다소 뜻밖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일종의 딜이 있었다고도 파악된다는 것입니다. 스가 관방을 총리에 앉게 해주는 대신에 아베 정책은 물론이고 아베 사람들을 대거 기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 내각 구성을 살펴보면 너무 엉성하게 구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디지털 장관이 있는데, 이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일본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속도가 낮아 도마에 오르자 국가의 비율을 대폭 개선할 목적이 들어간 야심차게 설립된 기관입니다. 일본이 IT 사회로 가는 것을 이끄는 신설 기관이죠. 스가 관방 장관은 디지털 개혁을 이번 정권의 핵심 사업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주목받았습니다. 스가 총리는 갑작스럽게 총리가 되었으면서도 일본의 약점을 제대로 챙겼다는 호평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개혁 장관은 히라이 다쿠야라는 인물로 여러가지 구설수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과거 야당 대표인 후쿠시마 미즈오 대표에게 조용해 할망구야라며 망언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동생 회사를 탐탁지 않게 밀어준 행위도 했습니다. 일본의 야심찬 신설기관 장관이라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방위상으로 채 몇 달 근무하지도 않은 고노다로의 경우 다시 행정개혁상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2017년에 행정개혁상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결국 일본 정치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돌아가면서 장관을 하고 총리까지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탄합니다. 아사히는 이를 두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초밥 내각이고 파벌끼리 끼워 팔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참신하지도 않고 개혁 의지도 없는 일본의 내각이 앞으로 일본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한다고 비판합니다. 심지어 라인을 잘 타고 내각에 진입하기만 하면 종신 동안 장관을 해먹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싱크탱크 연구소에서 이례적으로 일본의 장관 임명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번 일본 방위상에 아베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가 임명된 것에 대해서 초보자라고 깎아내린 겁니다. 기시 노부오는 아베 총리 친동생이지만 외가에 양자로 들어간 관계로 성이 다른 것이죠. 미 랜드 연구소 소속 제프리 호농 연구원은 기시 노부오 방위상에 대해 초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스가 총리의 강요 기용 방식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내면서 일본 내각에 의문을 던진 것입니다. 일본 내에선 스가 총리가 기시 중의원을 아베 전 총리를 배려한 것 아니겠냐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내정 간섭이 심하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한 네티즌은 트럼프나 자기 사람들 입단속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며 미국의 과도한 참견이라고 비판합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초보라는 조롱 같은 말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종종 있어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느닷없이 이란과 미국을 중재시키겠다며 이란에 방문했을 때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베 총리가 이란에 있을 때 일본 배는 호르무즈 해역에서 피격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가 도대체 이란에 왜 갔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외교 천재는 어디 갔냐는 비판이 나왔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에서 외교 천재라고 호평받는 아베 총리에게 외교 초짜가 이란에 왜 갔는가 라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스가 총리가 처음 되었는데 이렇게 내각 인사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전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비판은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온라인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스가 총리의 내각 기용을 비판한 게 아니고 일본의 방위상에 대해서만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스가 정권이 적기지 공격 능력 등 미묘한 문제가 있는 안보 분야에서 대담한 조처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아베 동생 기시 방위상을 비판한 호농 연구원은 일본의 외교 방위정책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을 아베 친동생이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일본 보고 오히려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지금보다 무장을 가속화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에 영향을 끼쳤던 미국 유력 싱크탱크라는 헤리티지 재단이 어떤 곳인지 알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해집니다. 이곳은 일본의 자금이 상당히 투입되어 일본에 대한 의견을 많이 냅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을 통해 본 시야로 한국을 평가하는 색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령 헤리티지 재단은 느닷없이 한국 진보 정권의 각종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 청년들이 고통받는다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주당 근무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최저임금도 인상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를 일본 산케이 등에서 즉시 인용하면서 한국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며 합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한편 미국의 각종 싱크탱크를 지원하는 자금은 한국이 일본에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가 많이 없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되 일본이 원하는 걸 푸시합니다. 미국은 보스파를 비롯한 유력 싱크탱크에서는 이렇게 일본이 빠르게 무장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2001년에 헤리티지 재단은 일본 헌법 개정을 지지한다며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했으며 일본이 빠른 시일 내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일본이 무장화를 서두르는 것이 미일 동맹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하는 면입니다. 이는 일본 아베 총리 및 극우 인사들이 반기는 것으로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을 서두르려는 맥락과 일치합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말을 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존 베네블 연구원은 미국은 다른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을 이용하도록 방치했다면서 앞으로 한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돈을 더 많이 내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내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미국 백악관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북한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 공격 옵션을 미국과 함께 새롭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본의 미사일이 한반도로 향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을 타겟으로만 삼은 북한의 고정된 미사일을 목표로 선제 타격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게 되며 외교나 영토 분쟁 등 예민한 국제 정세에 따라서 한국의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위협 수단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베 내각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에서는 이러한 내각에 아베 친동생과 같은 초부자를 앉힌 것은 실수이며 빠르게 헌법 개정을 도모하면서도 일본의 무장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의 요청을 매우 잘 수용합니다. 앞서 아베 총리가 이란에 가서 외교 수모를 겪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알고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 볼턴은 말했습니다. 볼턴은 그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아베 총리가 이란으로 향했다고 관련 내용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란에 가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국내외의 비판을 알고 있었고 본인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 즉 미국의 요청에는 가장 먼저 반응하고 시키는 대로 웬만하면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내키지도 않는 것을 미국이라면 들어주는데 일본의 무장화는 일본 극우 세력이 바라는 것이라서 싱크탱크 재단이 아베 친동생 기시 방위상을 초보라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 아베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베가 원하는 극우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는데 오히려 빠르게 작업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스가 내각이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과거의 정치 유산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아니라 미국까지 합세하여 일본은 군사 무장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스가 총리 체제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4일 일본 후생 노동성이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백신 사용을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화이자와 7,200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그동안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본 내 임상시험 절차를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초 일본의 하루 신규 환자는 8,000명에 육박했고 이달 들어 1,000명대로 줄었지만 누적으로는 41만 명을 넘겼습니다. 백신 승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국립병원 등 핵심 의료 종사자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본의 준비가 굉장히 순조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착착 진행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일본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접종 가능 인원이 대폭 줄어드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긴급 속보에 따르면 후생 노동성은 당초 화이자와
백신 한 병당 6회 접종을 기본으로 계산해 총 7,200만 명분을 계약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2번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총 1억 4,400만 회분입니다. 하지만 후생성이 확보한 주사기로는 한 병당 5회 접종분밖에 채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네, 주사기를 잘못 구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인원이 20%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화이자는 작은 병에 일정량의 백신을 넣어 각국에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주사기로는 5회분을 주사한 후 주사 바늘과 통해 일정 분량이 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는 백신을 활용하기 위해 최소 잔량 주사기 사용이 권장됐고 화이자는 특수 제작된 이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한 병당 6회까지 접종할 수 있다고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달부터 6회분 채취를 방침으로 정해 화이자로부터 받은 2억 회분의 백신 공급 시기를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진 올해 5월 말까지로 수정한 것입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연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등도 하나의 병에서 6회를 접종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후생성은 지난해 말 화이자로부터 한 병당 6회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새로운 주사기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 공식 연락을 받은 후에야 현재 구입한 2억 개 이상의 주사기로는 한 병당 5회밖에 채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백신 전쟁에 가장 다급하게 뛰어든 나라가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본만 이를 엉성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일본의 행정력이 얼마나 뒤처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병당 6회를 채취하려면 특수 주사기가 필요한데 지금 필요한 만큼의 특수 주사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어서 미봉책을 내놓았습니다. 후생성에서 한 병당 5회로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연락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가 기존에 확보했다고 발표한 화이자 백신 물량의 6분의 1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6분의 1이면 엄청난 물량입니다. 1200만 명 이상의 접종 물량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접종 일정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수주사기를 확보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준비하지 않아 공급받은 백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이죠. 스가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이 백신에 집착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도쿄올림픽의 개최입니다. 올림픽 전에 집단 면역을 생성해 반드시 치르겠다는 것인데요. 이 역시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17일부터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접종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량만 잔뜩 확보한 것이지 실제로 준비된 것은 없다는 의미이죠. 참 심각하네요. 이에 반해 한국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국내에서도 화이자 백신은 의료진에게 먼저 지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2, 3월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1분기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5만 명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 및 종사자 78만 명입니다. 한편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 혐한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일본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계를 중심으로 한국은 이상하다. 약속이란 개념이 없다. 한국과는 나눌 말이 없다와 같은 막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 보수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비한사먼 측으로 가자. 그런데 아주 우습습니다. 언제 도왔고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쓸데없이 관여해서 일만 틀어놓았는데 말이죠. 일본에 대해 비교적 반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당창일 주일본 한국 대사에게도 일본은 냉대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강대사의 자가격리가 끝난 직후인 지난 8일 차관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담 직전에 일방적으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역사 문제를 반복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한국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겠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스가 정권은 한국에 반발하는 보수층의 지지를 붙잡아 두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붙잡을 곳은 극우 세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가 총리의 야심이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고이케 도지사가 코로나19와 각종 파문으로 어수선한 일본 전국에 자신의 존재감을 한층 더 뚜렷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이 공식 사퇴했습니다. 여성 비하 막말을 하고도 뻔뻔하게 나온 그였지만 결국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모리 회장을 퇴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고이케 도지사입니다.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모리 회장의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문제 삼아 이달 중순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 조직위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 일본 정부 도쿄도의 사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모리 회장을 벼랑 끝으로 몰았고 결국 사퇴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스가 총리는 모리 회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승부는 고이케 도지사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스가 총리는 굴욕을 당했죠. 앞으로의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